자, 우리가 런던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로마, 파리, 런던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대단한 도시를 하나씩 만든 애들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도시는 왜 됐냐면은 대단한 도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런던도 하나 그런 공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 시스템의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빅뱅이죠?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이전의 건물과 이후의 건물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건물에 시계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 라이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그냥 농사 지다 해지면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겨울에 할 거 없으면 그냥 추우면 일 안 하고 노는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시간 맞춰서 출근하는 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어저께까지 근데 온 거죠. 이제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취직을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초등학교입니다. 의무 교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학교 종이 땡땡땡이죠. 그 가사를 보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거기서 12년 동안 훈련된 사람들은 졸업한 다음에 9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의 공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공기가 나빠졌죠. 그렇죠. 네. 엄청 막 증기가 석탄 때니까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평균 수명 2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아 사망률이 무지하게 높았고요. 노동자들 어른들은 40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가 계속 자연 속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도 그렇고 수렵 채집도 그렇고 자연 속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연과 분리돼서 실내 공간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자연을 다시 도시로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는 하이드 파크입니다. 이건 원래 옛날엔 왕들의 사냥터였어요. 근데 지금 400년 된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보다 조금 혁명이 먼저 됐죠. 명예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피 안 흘리고서 권력이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귀족이나 이런 시민계층들이 이 공원을 쓸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할 일 없는 그런 귀부인들만 산책을 했는데 어쨌든 도시 속에 자연이 디자인돼서 들어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로마의 상수도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파리의 직선의 도로망도 배웠고 하수도도 배웠고 런던의 공원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뉴욕, 네, 맞습니다. 뉴욕이 대표적입니다. 맨하튼. 네. 이 지금 보시는 게 센트럴파크 사진인데 센트럴파크 하이드파크 흉내내서 만들었고요. 직선의 도로망이죠. 얘는 격자형으로 도로가 막 돼 있죠. 다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뉴욕이 다른 도시하고 완전히 차별화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얘네들은 옛날 도시하고 똑같이 하면 사실 아무런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도시를 바꿉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그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티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면 밑에 자주 보죠. 오티스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오티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 밑에 톱니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림 밑에 보시면 그게 이제 떨어지면 척석하고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거를 자기가 만국박람회장 같은 데 가서 막 시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타고서 줄을 끊어서 나 안 죽는다 이걸 자꾸 보여줘서 실험을 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선우선 씨한테 제가 질문인데요. 소공녀, 신데렐라,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씨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 그것도 맞네. 예, 그 생각 제가 못했는데 셋의 공통점은 꼭대기에 산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그러니까 옥탑방에 살잖아요, 길라임 씨. 모든 신데렐라 스토리는 다 위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꼭대기 다락방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데요. 8층짜리에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보통 2층에 살아요. 1층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차 뭐 소리도 시끄럽고 2층 정도쯤에 살고요. 그래서 꼭대기층이 하인들이 사는 공간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 확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나오서 뉴욕에 막 이런 우후죽순 막 이런 높이 20, 3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꼭대기층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된 거예요. 다 펜트하우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뉴욕에 지금 이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쓰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하고 뉴욕이라는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쪽은 2층짜리 건물이고 한쪽은 20, 3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럽은 이제 목화를 따갖고 와서 실 공장에서 실을 만들고 마차 타고 옷감 공장 갔다가 옷 공장 갔다가 옷 만든 다음에 마차 타고 옷 가게를 간 다음에 딴 사람이 마차 타고 와서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뉴욕은 어떠냐? 엘리베이터 타고서 4층에 실 공장 갔다가 3층에 옷감 공장, 2층에 옷 공장, 1층에 옷 가게를 딱 가면은 5층부터 30층까지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순환 속도가 딴 유럽의 도시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를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훨씬 주문도 주고받을 수 있고 좋은 거죠. 도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기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유기체랑 비슷하냐면요. MIT에 호로비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호로비츠 교수가 뭐로 노벨상을 받았냐면은 이분이 DNA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이 DNA는 무슨 기능을 가졌는지 다 봤더니 그중에 어떤 DNA 코드가 자살을 유발하는 그런 DNA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알아서 때가 되면 자살을 하게끔 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세포들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자살해요. 그래서 세포가 새로운 걸로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은 몇 개의 뼈 세포를 제외하고는 다 새로운 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도 보면 그래요.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어디선가는 건물이 부서져서 새로운 건물 들어서고 인테리어 고치고 뭐 하면 도로가 새로 뚫리고 막 계속 바뀌죠. 그것도 몇백 년에 걸쳐서 바뀌어요. 혹은 몇천 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라이프 스팬보다도 더 길어요, 이게. 도시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도시라는 존재는 유기체처럼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가 도시를 그렇게 많이 바꿨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발명된 게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도로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교외로 나가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가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서 집적되게 살았어야 됐는데 아직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출퇴근하며 살면 되니까 다 서버번으로 떠났어요. 다 교외로 나가니까 할렘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빈집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할렘들이 만들어진 문제가 뭐냐면은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력을 또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 월급 줘야 되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 할렘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요즘에는 한 스트리트를 다 동시에 개발을 해요. 건물 한 20채를. 왜 한 블럭을 다 한꺼번에 했을까요? 개발을. 뭐 집 한 채만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개발이 아니라 개량이니까 네. 한 채 갖고서는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동네가 안 바뀌겠죠. 네, 네. 네.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짐바라도 교수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동차 2대를 본네트를 둘 다 똑같이 열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유리창을 하나 깨요. 그러면 그걸 며칠을 관찰을 하면은요. 본네트 열어놓고 유리창 안 깨진 자동차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유리창이 하나만 조금 깨진 자동차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뭐 타이어, 엔진 다 털려요.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가요. 왜냐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빈집이 하나 나와서 유리창이 하나 깨지거나 그러면은 거의 그 주변이 급속도로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실 할렘이 저렇게 되게 좋은 동네였어요. 브라운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자 유태인들이 살던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할렘이 된 건데 그래서 여기를 다시 고치면서 맨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뭐 흑인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좀 이제 흑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피부색이 비슷하니까 이제 적착해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동양인들이 들어가요. 동양인이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면 학군이 좋아져요. 교육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학군 좋아지고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도시에 슬럼화 지역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뉴욕의 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뭐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들, 네. 예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분들은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힙합. 높은 빌딩, 힙합. 예. 저는 격자형 도로가 생각이 나요, 일단. 일단 이게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센트럴파크가 길게 있죠. 이게 남북으로 되게 섬이 길어요. 그래서 뉴욕의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드하고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격자형입니다. 바둑판처럼 쫙 도로들이 돼 있죠.
대각선은 뭐냐면은 여기에 쭉 하나가 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가요. 얘가 뭐냐 브로드웨이예요. 얘가 왜 혼자 대각선이냐? 얘가 옛날에 인디안들이 원래 다니던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브로드웨이예요. 대각선으로 다니던 길. 그래서 그건 남겨놓고서 격자형 도로망을 깐 겁니다. 근데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신의 한 수가 그 브로드웨이 대각선이에요. 저게 없었으면은 모든 코너가 사거리라서 되게 지루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거리잖아요. 근데 대각선이 지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필지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임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공원들이 다 대각선에 붙어 있어요.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저런 교통량이 많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공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재미난 퍼블릭 스페이스들은 다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재보면은 가로가 320m, 세로가 80m예요. 이게 되게 재미나요.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드가. 얘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도시 계획한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맨하탄의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된 길을 에버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번 에버뉴부터 쭉 해서 웨스트엔드 에버뉴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되는 길을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길인데 동서로 돼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번부터 200 몇십 번까지 돼 있고요. 여기 쭉 가는데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는 대부분 다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되는 길은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택시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저 도로망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마포구에서 일을 하시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걸어서 압구정동까지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어느 구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마포구에서 일을 하시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걸어서 압구정동까지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어느 구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반포.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그분 말씀은 마포대교가 제일 어렵대요. 의외였어요 저는. 아니 마포대교 되게 경치도 되게 좋고 즐거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마포대교를 건너가면은 건너는데 한 20분 가까이 걸리는데 15분에서 20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걸어도 경치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치면 정주화면 상태인 거죠. 처음엔 딱 좋은데 계속 걸어야 되는 계속. 그래서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버뉴를 따라서 주로 걸을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걸으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세로가 1번 스트리트에서 2번 스트리트로 갈 때 에버리지가 한 60m 정도 됩니다. 60m 정도 돼가지고 걸어갈 때 재보니까 1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스트리트가 나와요. 1분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걸으면 또 근데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1분마다. 근데 서울은 어떠냐? 가로 세로 블럭의 사이즈가 800m예요. 800m니까 한 변을 갈 때 12분 걸려요. 걸어가면. 12분 동안 장면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죠. 그래서 도로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느냐가 사실은 사람들을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느냐 아니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맨하탄 때는 그게 촘촘하게 돼 있고 지금은 800m냐? 그거는 걔네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차를 쓰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자동차를 쓰던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거리를 재면은 똑같아요. 제가 재봤더니 그 뉴욕도 마차 타고 다니는 시속 20km로 다니면은 한 블락에서 블락 가는데 한 40 몇 초 걸리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시속 6km 나면 40 몇 초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망의 사이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쓰는 교통수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리는 더 걷고 싶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 뭐 어디로 데이트를 하고 싶으세요? 좀 자연이랑 가까운 곳. 자연이랑 가까운 곳. 되게 진도가 많이 나가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가까워질수록 사람 없는 데 찾잖아요. 으슥하고 막 찾거든요. 원래 초기엔 안 그래요. 초기는 사람 많은 데 가요. 극장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볼거리 많고 이런 데 가거든요. 연애 초기에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데는 사실 홍대 앞이나 뭐 이런 데요. 근데 우리가 홍대 앞이나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데이트할 때.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산책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가게 입구의 숫자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이에요. 100m당 가게 입구가 숫자가 얼마가 되냐. 가게 입구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게가 입구가 하나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숫자가 몇 개가 생깁니까? 들어가느냐 마느냐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가게 입구의 숫자가 두 개면 앞에 거 들어가고 뒤에 거 안 들어가고 앞에 거 안 들어가고 뒤에 거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고 둘 다 안 들어가고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가게 입구의 숫자가 n 개가 되면요 2의 n승이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홍대 앞에서 가게가 많잖아요.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 그러면 새로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여러분들 데이트하실 때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데이트를 하시다가 다른 가게 가면 다음 주에 와서 또 딴 가게 가고 그다음 주 딴 가게 가고 몇 달 뒤에 딴 여자친구랑 또 따오고 아주 항상 새로운 거리가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홍대 앞 피카소 거리를 보면요 실제가 이렇게 짬작게 나눠져 있고요. 가게 입구를 쫙 재보면은 120m 구간을 제가 피카소 거리를 재봤는데 점포 진입이 한 16개고 2층 가게로 가는 게 한 4개 정도 돼요. 20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건너편 쪽 거리도 가게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도로가 아니거든요.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에 제가 선택해서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34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벤트 밀도가 3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가 좁고 길어요. 여기는 36개가 나옵니다.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강남대로는 길 건너를 못 가요.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개밖에 안 돼요. 이벤트 밀도가 14예요. 테헤란도가 최악입니다. 테헤란도는 8이에요. 이벤트 밀도가. 그나마 8도 보면은 뭐 변호사협회 빌딩, 무슨 4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은 경비 아저씨가 화장실 쓰러 온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한번 볼까요? 가로수길은 36이 나옵니다. 람블라스 거리라고 스페인에 되게 유명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리인데 여기는 한 40개 정도의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벤트 밀도, 가게 입구의 숫자가 30개 이상의 선택권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 밀도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봤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세종로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우리. 가는 것도 힘들 것 같고서 네. 뭐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로 사실은 그럼 거의 뭐 헤어지자는 소리예요, 사실. 거기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세종로에 가면은. 저기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할 거. 국군에 는 행사 딱 좋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그런데. 그러니까 세종로 주변을 보시면은 KT 사옥부터 볼게요. KT 사옥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하나 있고 미 대사관이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0m 구간 중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공간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건너편 상황도 비슷해요. 세종문화회관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에 가면 거의 무슨 공원 하나 있어.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정부종합청사 여러분이 갈 일이 없죠. 여기도 한 400m 구간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요. 여기는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시위하기 제일 좋은데요. 여기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거리가 광화문 광장을 되게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거기 광장을 잘 만들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6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6차선 도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6차선을 안 건너갑니다. 홍대 앞에 상권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통 홍대 앞 상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한 13년 전에 왔을 때 이 정도만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합정역 사거리까지 갔어요. 동교동 삼거리까지 다 확장되고. 제가 아마 처음 왔을 때 여기 무슨 집이라도 한 채 사놨으면 정말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장됐는데 여기서 스탑이에요. 이 건너편에 메사나폴리스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되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우리 홍대 앞에서 만나서 노는 친구들은 그 길을 안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0차선 도로라서 그래요. 상권이 문화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10차선 도로가 되면. 여기도 가다가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11차선 도로여서. 여기도 6차선 도로. 이 안에는 다 3차선 도로예요. 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3차선 도로는 무단횡단이 가능해요. 연결이 되려면 3차선 도로.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게. 무단횡단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단횡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건너편까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대로변인데 파리의 샹젤리제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은 노천 카페들이 옆에 쭉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들도 많고 공간의 속도도 다운시켜주는 거죠. 그런 데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도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은
양쪽으로 이런 가게들이 쭉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저층형으로. 그다음에 차선 폭을 6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세종문화회관 뒤에서부터 저쪽 피맛볼까지가 하나의 상권으로 이렇게 보행 친화적인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거를 서울시에서는 완전히 도로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점이 많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자동차 도로를 다 집어넣으면은 어딘가에는 램프가 생겨야 되거든요. 지하도로 내려가는 램프. 그러면 그 지하도 램프가 생기는 구간 좌우 도로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거는 그런 램프가 안 생기게 그 차선 수를 적절하게 줄이고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게를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Lead the way and let's get it started. Seize the day and reach for the sky. Carry on, 'cause those broken-hearted days are gone. So wave goodbye. We're gonna blow.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도시는 없는가? 라는 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도시, 도시에서의 생산력이 없어지는 노인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납니다. 집값, 인건비, 물건값이 높아야 사람들, 물건들이 도시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인즉슨 높은 집값을 감당 못하고 받는 인건비만큼 그 노동의 가치를 갖다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청년분들은 여러분들 10년 뒤면 청년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갈 청년 지원 다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받아요.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지 나를 평생 지원해주겠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도시는 중간 계급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모든 시스템이 생산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힘들어지는 도시가 서울이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살면서 이 발전하는 서울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계속 머물 자신은 없고요. 솔직히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건 나이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니까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 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왜 주변에 사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다양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뿐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값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아, 우리나라가 엄청 심각하죠. 예. 많이 심각한 예, 거예요. 엄청 심각합니다. 예. 제가 7년 동안 5번 이상 이사를 했거든요. 평균을 갖다 굉장히 낮추시고 계시는데, 예. 근데 그게 역동성이라는 것도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 울산, 포항, 야, 새로 이제 기계 만들었으니까 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 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봐요. 기계 옆에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로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짱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움직인 것이 오히려 정주 효과를 갖다가 안 좋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죠. 매년 이사 다니려고 하면 엄청 괴로운데 그 결과 도시는 발전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월세 인구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저 역시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월세를 살 생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약간 유목민 같이 이렇게 저는 이게 이동하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예, 통장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쌀 때는 그게 그래서 가능할 수도 좀 있을 텐데요. 까먹는 것도 많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사다 보면 많은 빚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 쪽에 월세 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거 문제는 더 열악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집을 살 환경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인구, 그 중에 0.1%가 서울에 세컨하우스, 별장을 갖다 갖는 게 유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니면 동남아 여기저기서
서울의 집은 서울이라는 풍경 자체가 서울이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런던, 파리, 베를린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분명히 현지인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빈집은 늘어나요. 빈집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값이 싸지지는 않아요. 집을 놀려도 되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험을 미리 한 국가들, 도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도시들의 실패담, 성공담들을 갖다가 한국, 서울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질 만큼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 특히나 이 부촌의 형태가 예.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게 특수한 건지를 아, 몰라서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안 보입니다. 아,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것들을 대중에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등장하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뭐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네, 거의 없어지고 대중들의 도시, 대중들의 대도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부촌이 막 형성되는 시작인 거고 형성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부촌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정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도 강남에서 돈을 쓰지만 강남 사람들이 아니지만 강남에서 소비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는 강남 쪽이 됩니다. 강남 쪽에서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서 굴리는 거죠. 그럼 강남이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예. 또 땅값이 왜 그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궁금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국 현대사를 써야 되는 내용인데 1960년대 그 지도를 보면 거기 모래밭이었어요. 그 양재천이 이렇게 막 흘러가가지고 아래는 모래입니다. 강이에요. 강 위에 지은 그 아파트예요. 예전 같으면 풍수지리의 최악입니다. 집 밑으로 물이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강남이 풍수지리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몇 군데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릉지구거든요. 강남에는 언덕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덕이 엄청 많고 언덕이 많다는 얘기는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고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거부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럼 부자들이 살기 힘든 동네가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밭이 많고 그다음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장사들을 하면서 강남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은 예전부터 생각하는 길지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닌데 이게 산업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농촌이었던 강남을 도시로 바꾸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로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갖다가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라고 보면 거기에 땅을 사는 사람들의 돈을 조금 걷어서 그 돈으로 깐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집을 사야 돼요. 그 땅을 사야지만 돈을 갖다 좀 모아서 도로로 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허벌판인데 네가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도로를 놔줄게. 도로를 놔주니까 여기는 땅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땅을 사라.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정부가. 이런 토지 증권까지도 팝니다. 네, 실제로. 내가 올려줄게. 확실히 올려줄게라는 사인을 갖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결정타는 경기고등학교를 포함한 서울에 있는 중요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강남으로 옮기면서 많은 그 인구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된 거죠. 땅을 갖다가 그 정부가 다 사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땅을 갖다가 반 정도 가져가요.
반 정도 가져가서 내가 100평 지주다라고 하면 50평만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50평을 갖다 정부가 가져가서 그 중에 25평은 팔아요. 그러면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팔면 그 돈으로 돌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00평이었다고 50평으로 주는데 땅콩밭 모래밭이었다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배, 30배 튀니까 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뛴 거죠. 그게 이제 말죽거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70년대 내내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 지주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땅을 반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오를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럼 안 뺏기려고 하겠죠. 정부한테 안 주고 계속 그 땅값만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농지인데 농지 가격은 10만 원이면 충분한데 여긴 도시가 될 거 뻔하니까 그 말죽거리 봤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실제 땅의 가치를 미리 실현시켜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땡기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그 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땅값이. 그래서 80년대 나온 게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땅을 흡수를 합니다.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의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의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신설동, 청량리 여기는 평당 3, 4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쪽이 와.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예. 평당 어떻게 돼요, 쌤? 제가 살 수 없는 건 상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을 앞을 갔는데 거기 중국집에 갔더니 메뉴에 한글이 없더라고요. 다 중국말이고 그 도와주는 사람도 다 중국이고 거기 그 일하시는 분도 다 중국이고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버는 게 거기 있을 때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만 할까요?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중국 도시에 가면 거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개인과 도시 간의 게임이에요. 도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끌어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더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하이브레인 엑시트입니다. 두뇌 유출. 네. 젊은 사람들 혹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머리 쓰는 IT 이런 쪽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제가 이 게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오케이 좋다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스카이프 한 번에 통하면 됩니다. 그냥 위성 전화로 한 번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더니 일하러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은 망하는 거죠. 그 돈을 갖다 쓴 걸.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이렇게 다 쓰면 모를까. 한쪽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갖다 육성을 해서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꿈을 꿔요. 딴 데서 잘 교육시킨 학생들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는 만용이 있습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올 거야, 돈만 주면. 그리고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았기를 갖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전쟁통이 지금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무크입니다. 무크는 인터넷 강의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스탠포드 강의를 들어볼까라고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MIT 강의도 그냥 거의 그대로 듣습니다. 근데 무크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미국에 있는 메이저 대학이에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첫 번째, 중국에 있는 대학생이 무크로 MIT의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다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레터를 보내요. 레터를 보내서 당신 강의 다 들었고 당신 프로젝트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 대학원으로 갈게 라고 하면 정말 전화 한 통으로 대학원으로 바로 갑니다. 예전 같으면 특정한 중요한 대학의 학부부터 올라왔던 아이들을 갖다 키웠는데 이제는 미리 알아서 크고 있죠. 중요한 대학의 교수는 애들이 크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뿌렸을 뿐입니다. 뿌리고 강의를 갖다가 제공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똘똘한 학생들이 계속 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와서 바로 나의 연구실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던 대학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가 다른 쪽에서 오는 인력을 갖다가 쉽게 뺏기 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뭐 G로 시작하는 메이저 회사가, 미국에 있는 메이저 회사가 우리는 대학교 졸업장 안 보고 무크 강의 중에서 이 강의 들은 걸 우선시한다라는 내규만 만들어도 모든 대학의 디플롬 위치가 다 흔들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벌이 시험으로 뽑는데 우리는 학력 안 본다. 다 평등하게 다 뿌릴 거다. 남녀 안 본다. 단 무크에서 뭐 강의해가지고 어떤 면허증이 있는 걸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와해가 되기 직전이죠, 지금. 대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니까. 그런 상태로 메트로폴리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뺏기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지금 이 방송국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가끔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갖다 막 섞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동남아에서 오든 아니면 뭐 아시아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든 그 인근에서 오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다국적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법을 갖다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주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도기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악수를 해야 되는 건데 두려운 거죠. 이게 낯서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미리 반응을 하는 게 주로 미디어예요. 이주 노동자가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기서 집세나 옆에 있는 옆방 사람들이랑 같이 갈등이 벌어지는 걸 시트콤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줬어요. 근데 말을 모르겠어, 저 사람 말이. 국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럼 집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대도시로 되긴 했는데 다문화들이 모여가지고 벌어지는 대도시의 그 생활 습관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내 친구는 피부가 초콜릿색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어린애들이 하고 올 겁니다. 너 누구 사귀니? 그랬더니 뭐 이름을 갖다 외울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생기고 데리고 왔더니 정말 생소한 아이가 오고 눈 파란 애가 오고 뭐 이런 식의 그 문화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거냐라는 면에서 이해와 관리가 정말 필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도시가 발전해야지만 이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이 긴장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노인분들은 도시에서 어떻게 늙어갈지를 갖다 상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도시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그런 키가 됩니다. 결국은 도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을 꼭 생각을 해서 도시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 꼭 해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골목을 좀 다녀요. 관광지보다는 골목을 다니고 그리고 쇼핑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 주민들이 다니는 상점을 가서 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사고 뭘 사 먹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해외를 나가게 되면요, 그 나라의 편의점을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누구도 나 오늘 편의점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정말 그 나라의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의 편의점을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광하는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깃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를 세봅니다. 그 나라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파악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가서 세보면요, 한 860m 정도 길이에 벤치 숫자가 한 170개 정도 됩니다. 10m당 평균 2개 정도가 있는 꼴이죠.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데를 세보면은요, 비슷한 길이에 벤치가 한 2개, 3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그러니까 비율을 치면은 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벤치의 개수는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데 타임스퀘어에 가면 있는 곳이 TKTS라는 데예요. 여기는 그냥 공짜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브로드웨이 티켓을 안 사서라도 그 안에는 많은 광고판을 보는 거죠. 되게 재미난 게 여기 주변에 있는 전광판들이 거의 1년 광고비가 몇 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앉아 즐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광고할 때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좋은 비싼 1등석은 저기는 공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만나는 모든 거리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공간밖에 없어요. 인도를 걷던지 차를 타고 이동하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앉으려면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이 카페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5,000원 내고 스타벅스를 가고 누구는 1,500원짜리 커피숍을 가야 되는 거죠. 한 도시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머무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대형 쇼핑몰들을 언제 가시나요? 저는 보통 브레이크 타임 요새 이런 게 있어서 늦은 점심을 못 먹는데 오히려 그때가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는 사람이 제일 드물고 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미세먼지 심한 것도 좋아. 어디 뭘 좀 주로 쇼핑몰을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미세먼지 많고 비 오는 날에 뭐 누군가 선물을 사러 가야 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차도 편하고. 네네. 저도 비슷하지만 저는 영화를 되게 보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네. 항상 극장이랑 대형 쇼핑몰이 붙어 있는 데 가서 일부러 영화 시간 뭐 8시면 한 2시간 전에 가서 친구들 같이 아이 쇼핑도 하고 네. 아이 쇼핑하면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내가 본 거를 인터넷 가서 이제는 더 싸게 찾는 방법을 찾아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을 우리 원스톱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쇼핑몰 안에서. 근데 문제는 대형 쇼핑몰은 생활엔 편리한데 건축적으로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된 원스톱 쇼핑이 발전해서 지금의 초대형 몬스터 같은 그런 쇼핑몰을 만든 건데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편리하고 시원하고 비도 안 맞고 지낼 수 있지만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인데 나오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자연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 꼭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장 상영작 같은 거라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한 번씩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자연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변화하는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극장이라는 미디어, 스마트폰, 그다음에 요즘엔 책이라는 미디어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코엑스 쇼핑몰에 별마당 도서관도 만들고 대형 서점들도 유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는 천정고도 높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근데 별마당 도서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런 랜드마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복잡한 지하 도로망에 우리가 항상 빛을 보고서 가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마치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 12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망이 거기만 찾아서 가면 다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쇼핑몰에 가면 계속 돈을 써야지만 그렇게 앉아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혼자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착안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도시에 이런 별마당 도서관 같은 공짜로 가서 앉을 수 있는 도서관이 근처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권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0 권이 있는 도서관을 100개쯤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거죠. 아파트를 개발을 할 때 그 담장 대신에 거기다 담장 만들 돈으로 벤치를 놓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고 만약에 도서관을 하나를 거기다 경계부에다 지어주면은 우리의 도시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핫플레이스는 코엑스 몰이었어요. 근데 뭐 에어컨도 제일 잘 나오고 화장실에 휴지도 걸려 있고 그런 데였어요.
근데 요즘에 익선동이 좀 많이 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익선동이 뜬 이유가 그 각 길과 거리에 요즘에 뜨는 것들을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익선동, 경리단길, 삼청동길, 신사동 가로수길 길과 거리로 다 떴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골목길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갈까요? 과거에는 실내 쇼핑몰 같은 데가 핫플레이스였다가 운치가 그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제가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효창공원하고 남영역 딱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래된 밥집도 많고 시장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좀 골목골목 가서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 지금 산 지 한 2년 넘었는데 어떤 날은 역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을 발견할 때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그런 좀 운치 같은 게 확실히 골목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정감이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골목길과 쇼핑몰의 복도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복도도 밝지만은 거기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고 골목길은 햇빛이 있거나 달빛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익선동 같은 데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변화도 많고 조금만 가면은 골목에 갈림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연출되죠.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도시가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베니스가 단위 면적당 골목길에 갈림길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해도 체험이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오는 도시가 베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그런 거리에 가면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골목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일상의 지천에 깔려있던 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면은 골목길 없이 복도만 있고 주로 다 다른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3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좀 많죠. 저는 어저께는 3개 넘게 구매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같은 게 한국에 많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해외 직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되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또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이게 길거리에 이런 가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니까 길거리 실제로 물건 파는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식당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길을 걸으면서 가게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풍경이 바뀌어야지만 사람이 걷게 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가게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점점 안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식당도 이제 얼마 안 했으면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냥 배달의 민족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배달시켜 먹으면은 굳이 내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가격대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마다 너무 물가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요. 부자다, 부자야. 지금 회사가 청담동에 있는데 여기는 최소 배달 금액이 15,000원부터. 맞아. 진짜? 네. 근데 저희가 식대가 12,000원이거든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그래서 혼자는 절대 못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같이 멤버랑 같이 시켜 먹거나 그래야지. 아니면은 시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혼자. 네. 점점 이 추세로 가는 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맨날 시켜 먹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 짜장면 값이 거의 딴 데 한 절반값, 3,500원 정도 했어요. 중국성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되게 옛날. 네. 그거 너무 싸가지고 맨날 거기서 시켜 먹는데 진짜 배달도 무지하게 빨려요. 전화하면 3분 만에 와요. 사발면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싼 이유는 지하실에 부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시켜먹고 지겨워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딴 데 시켜 먹었더니 중국 그릇에 오는 거야. 같은 가게가 배달만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어저께 시켜 먹은 김치볶음밥이랑 오늘 시키는 알리오 올리오가 같은 부엌에서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수록 사실은 이 도시가 삭막하고 거기 길거리엔 편의점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주거 환경들이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너무나 퍼블릭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힙합 가수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나요? 힙합. 금리빨. 그렇죠. 금리도 있고 네. 그 목걸이도 막 큰 거. 네, 그쵸. 큰 바지. 큰 옷. 큰 옷. 그 후드티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후드 모자를. 후드티 뒤집어 쓰면은 요만한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통 집보다 차를 먼저 사잖아요. 맞아. 그 차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손 씻고 싸게 내 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차를 샀어요. 기름 넣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면 하는 거는 선텐지를 바릅니다. 그 이유가 선텐지를 발라야지 내 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80년대 때 선텐이 금지돼 있다는 커튼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게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뭐 창고 겸 옷방이고 하나를 과감히 테이블만 놨어요. 그래서 거기만 벽지를 좀 색깔 벽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차나 뭐 술을 마실 때보다 거기에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깊은 이야기를 또는 미래 좀 지향적인 좀 더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하리만큼 아파트에 있는 기분이 안 드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울과 비슷해요. 자기를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케렌시아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만의 케렌시아라는 거가 투우사들이 보통 투우 가기 전에 자기만의 조그마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내면은 20-30분 정도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떠돌잖아요, 계속. 그 사이에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PC방 가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용돈으로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원에 5분만 늦어도 문자가 날라와요. 너무너무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어른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의 착한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6개월만 키우면 다 중2병에 걸리죠. 진짜요? 네. 정말로? 그런 감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혼자라도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점점 공간을 소유한다는 건 힘들어져요.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받으려면 공간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장 손 씻고 싸게 이 사회, 현대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초 텐트를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접해 있어도 딱 던지면 2초 만에 딱 펴지는 게 있어요. 원터치.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 같은 잔디밭에 가서 2초 텐트 딱 피면은 그 드래곤볼의 캡슐 주택 마냥 딱 내 집에 하나 나와요. 맞아. 근데 이 텐트라고 하는 거가 다른 건축물의 공간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텐트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천정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돔 공간이잖아요. 성당과 비슷한 거예요. 성당 안에 돔 공간. 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쪽에 그 놓여지게 되면은 내가 안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사람이 앉을 때도 동그랗게 앉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가장 손쉬운 게 2초 텐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던지. 그러면 한 지붕에 살기 전에 그런 동그랗게 쌓여져 있는 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이라는 공간이 돔 공간이거든요. 특히나 비가 내리면은 좌우로 쫙 비가 내리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도 뽑고 싶으실 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그렇게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